아, 제가요, 여러분, 이 책을 오늘 사서 읽었어요. 예. 박원순 시장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의 일종의 좀 탐사보도 책입니다. 예. 책이 한 300쪽 조금 넘는데 뭐랄까 이제 신문 기사 읽는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기 때문에 진짜 술술술술 읽혀요. 예. 한 서너 시간이면 뚝딱 읽습니다. 예, 더 빨리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집중해서 보느라고 막 밑줄 쳐가면서 읽어가지고 한 서너 시간 걸렸는데 이 책 꼭 사서 보세요. 여러분. 예, 이게 주류 매체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는 방식도 아마 2차 가해 논란, 아마 이런 식으로 뭔가 흠집 내면서 이 책을 보도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런 책을 사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별로 언론이 별로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언론 지형에 보면. 서점에 있긴 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광고가 많이 안 돼가지고 매대에 막 잘 올려져 있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하세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서점에 있긴 있는데 확인해서 가세요.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은 정확하게 드릴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한 탐사보도 책입니다. 이건 기자의 평가입니다. 예, 이게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뭐 우호적으로 다뤘고 뭐 했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뭐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다만 기자의 관점에서 그냥 평가하는 겁니다. 대단히 농밀한 예, 취재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진짜 거의 역작입니다.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취재하는 기자 한국사에 몇 없어요. 예. 그리고 남들이 되게 불편해할 만한 주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취재원들이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아. 예. 굉장히 어려운 취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자가 진짜 근성이 있는 기자는 어떤 기자냐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안 만나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해가지고 며칠이 됐건 몇 개월이 됐건 해서 끝끝내 만나가지고 인터뷰해서 그 진실의 퍼즐 조각을 찾아내는 거. 그게 진짜 기자의 진짜 능력이거든요. 이 손병관 기자 뭐 저의 이제 한 4, 5년 차 선배신데 아유 정말 저는 이 보면서 약간 질투 날 정도로 와 진짜 취재 잘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취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은 저널리즘적으로도 굉장히 좀 가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이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아예 취재를 방기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건들의 내용, 팩트들에 대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보도 가치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예, 이거 뭐 책의 챕터에 뭐 문장 하나하나가 다 기사 제목들이에요. 예. 근데 이걸 보도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기자들이. 왜냐하면 겁나거든. 자칫 피해자 중심주의 위반 아니냐, 젠더 감수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이제 비난에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 조직 내에서 계속 시달리는 것 때문에 용기 내서 보도를 잘 못할 겁니다. 근데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가 왜 오마이뉴스에다가 이거를 보도하지 못하고 결국 책으로 낼 수밖에 없었는지 대충 이해는 되더라고요. 아마 오마이뉴스 편집국에서 허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다들 겁이 나니까 그러는 거죠. 겁이 나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 허재현 TV 우리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저의 철학은 그렇죠. 페미니즘은 저널리즘의 친구이지 저널리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페미니즘은 저널리즘의 상호 보완적 관계이지 저널리즘의 상위 체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감수성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뭐 저라는 기자의 15년을 쭉 지켜봤던 저 언론인 동료들은, 저를 잘 아는 동료들은 제가 한국 사회에서 상위 20% 정도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기자라는 것은 아마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가 뭐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논평들은 이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가 겪었던 일을 가지고 어떤 정치 세력들이 혹여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측면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가 변호사의 윤리, 그러니까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그런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위반해 가면서 혹시 피해자가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 또는 했던 이야기들을 부풀려서 대중들에게 전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은 없는지, 왜? 사건의 당사자가 고인이 되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혹여라도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제가 기자로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평을 하는 것일 뿐이지, 뭐 피해자의 삶을 뭐 제가 뭐 들춰내서 뭐 회복을 방해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감스럽고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널리즘의 원칙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을 공정하게 듣고 판단하는 게 저널리즘의 영역입니다. 절대 여성주의가 저널리즘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그 관점이라는 것 설명을 드리고요. 뭐 본론에 빨리 들어가려고 하지만 참 너무나 예민한 사건이라 늘 이렇게 서두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 책을 다 요약해서 전달해 드릴 수는 없어요. 워낙 그 책의 양이 많아서. 다만 제가 딱 5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이 책은 굉장히 놀라운 취재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김재련 변호사가 이 책을 읽고 이 대중에게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5가지에 대해서만 오늘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책을 사서 직접 보세요.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김재련 변호사에게 질문하는 거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해자의 온전한 삶의 회복을 방해할 의도가 조금 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많지만 혹여라도 그에게 폐가 될까봐 피해자에게 제가 직접 질문하는 것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에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김재련 변호사는 분명히 박원순 시장의 발인이 있던 날 직후인가요? 아마 그때쯤에 기자회견을 직접 열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다. 마치 강제로 접촉한 것처럼. 그러면서 김재련 변호사가 밝힌 게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김재련 변호사는 범행사실 개요라는 표현을 직접 쓰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개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피해자 무릎에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고 했다.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다. 침실로 불러서 안아달라고 했다.
텔레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냈다. 자, 김재련 변호사가 밝힌 이 범행 사실 개요를 손병관 기자가 서울시 직원, 전현직 직원 50명을 만나서, 무려 50명을 만나서 이 단서들을 추적했습니다. 자, 이 50명은 각각 뭐라고 답변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과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가 이건 답을 하셔야 돼요. 예. 아니면 손병관 기자와 논쟁을 하시거나. 총 5가지 주제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문제의 무르포 사건. 이 손병관 기자가요, 어렵게 그 무르포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 그래서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한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이 책에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책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 142페이지에 그 무르포 사건의 증인이 나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7월 13일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밝힌 바로 그 기자회견을 듣고 나 이거 목격자인데, 내가 아는 상황은 저게 아닌데,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강제로 무릎에 입술을 댔다고? 내가 아는 상황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나가서 자신의 경험을 진술한 분입니다. 손병관 기자가 어렵게 이분을 찾았어요. 이분이 뭐 하다가 이걸 목격했냐면, 이분이 이제 서울시 별정직 공무원인데 무슨 영상 같은 거를 찍는 계약직 공무원이었나봐요. 2년 계약직. 그래서 그 무르포 사건을 직접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그때 당시 상황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오케이.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손병관 기자에게 말합니다. 저는 시장의 영상 축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영상 촬영을 준비하려면 10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데스크, 비서 2명이 간단한 보고를 하기 위해 집무실에 들락거리곤 했습니다. 이제 그 피해자, 그 고소인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피해 여성이 시장에게 뭔가 보고하면서 저 다쳤어요 라고 먼저 말하더라.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왜 그래요? 어쩌다가 다쳤어요? 라고 답했고, 그래서 그 여비서가 여기 호호해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그때는 이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박원순 시장 사망 후에 기자회견 기사들을 보고 이건 분명히 그 여비서가 먼저 해달라고 한 건데 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손병관 기자가 묻습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그 무릎에 호한 거, 이거를 범죄 사실 개요에 포함시켰는데 이거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행동으로 비쳤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일상적인 얘기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으로 들렸습니다. 더구나 이런 행동을 한 장소가 다른 사람들도 드나드는 집무실 아니었나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박원순 시장의 성적 언동에 대해서는 부적절함을 인정해서 인권위가 이것을 성희롱에 판단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무릎에 호한 거. 예.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결과 발표에는 아예 이게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늘 궁금했는데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 목격자들조차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여비서가 먼저 호해달라고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어디 다쳤냐고 물은 다음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호한 거였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였어요. 목격자들이.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게 아예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1차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김재련 변호사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의 손톱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 그것이 인정된다라고 인권위원회에서 밝혔죠. 그것도 목격자를 손병관 기자가 찾아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보세요. 136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이 인쇄되기 직전 나는 무르포 사건과 거의 흡사한 에피소드를 들었다. 서울시청을 오랫동안 출입했던 한 신문기자의 증언이다. 2017년 3월경 인터뷰 또는 면담을 하러 나 포함 기자 3명이 시장실에 들어갔을 때로 기억한다. 어떤 여비서가 자기 손톱에 네일 아트를 했다고 자랑을 했다. 박 시장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자 여비서가 손을 들어서 시장 면전에서 손톱을 보여주면서 재차 자랑을 했고, 동료 기자 한 명이 요즘은 저런 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다 개성이고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하자 시장님께서도 그때서야 아, 예쁘네요. 어떻게 이런 모양을 내요? 요즘은 참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칭찬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여비서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쓰다듬거나 하지는 않았다. 당연히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부정적인 느낌도 없었다. 다만 왜 여비서가 저런 것까지 자기의 상사에게 자랑을 하지? 박원순 시장이 많이 자상하게 대해주나 보다 라는 생각은 들었다. 이 네일아트 사건은 당시 동행했던 후배 기자도 기억하고 있다. 그 후에도 시장실에서 인터뷰할 기회가 더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음 일정을 이유로 인터뷰 종료를 재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게 바로 그 여비서였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그 여비서의 손톱을 만진 그 사건, 목격자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부적절하다면 부적절할 수 있죠. 어쨌든 손을 만진 거를 목격자도 인정은 하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김재련 변호사가 묘사한 그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목격한 기자들조차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는데요. 그리고 먼저 여비서가 계속 손톱을 자랑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김재련 변호사는 이 박원순 시장이 손톱을 만진 것에 대한 결과만 얘기하고 그 사전에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자회견 때 밝히지 않은 거죠? 만약 여비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에게 일부러 숨긴 거라면 그건 변호사의 윤리 위반 아닙니까? 진실을 어느 한쪽의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건의 일부를 편집해가지고 대중에게 설명한 거 아닙니까? 김재련 변호사는 답하셔야 됩니다. 그건 변호사의 윤리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여비서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손병관 기자의 그 취재 내용이 다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저는 이 여비서를 만난 적도 없고 이 여비서가 김재련 변호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련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온전히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만 보도가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재련 변호사, 여비서의 말을 혹시 과장한 거 아닙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한 게 맞아요? 근데 왜 목격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는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 셀카 찍는 걸 강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기자회견 때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 책에 이렇게 취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박원순 시장이 문자를 보내고 사진 찍는 거 어쩌고 자꾸 막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여비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서울시 공무원 선배, 이 책에서는 여성 B씨라고 이제 소개해 놨는데, 그분을 손병관 기자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김재련 변호사의 설명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때는 언제였냐면, 이 여비서가 자기 선배 B씨에게 이제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상담 요청 같은 걸 해요. 그게 2018년 5월 초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제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시장직을 임시로 내려놓기 직전 아마 이제 그런 때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담을 요청하길래 B라는 선배가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여비서랑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이제 여비서가 선배 B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희정 사건으로 시끄러운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까봐 걱정됩니다. 시장님께서 저를 손녀딸처럼 예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저는 아니까 괜찮은데, 뭔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비서가 선배 B에게 뭔가를 보여줬대요. 뭘 보여줬냐면, 박원순 시장이 보낸 메시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B씨의 표현입니다. 제일 마음에 걸렸던 박원순 시장의 메시지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여비서 이름을 이제 거론하면서 땡땡이 냄새 좋아 킁킁. 또 하나는 업무 지시 등의 별다른 이유 없이 밤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그 외에 나머지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들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장이 허물없이 편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거슬리지는 않았다.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다른 사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본 사진은 다른 지인들에게도 보낸 적 있는 러닝 셔츠 입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어떤 메시지 전송이 빈번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메시지를 빈번하게 보낸 날이 있는데 이날은 시장님이 혹시 술을 드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무개 비서관에게 이날 술을 많이 드셨는지 물어봤다고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 뭐라고 답했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연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연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비서랑 가장 친한 서울시의 공무원 선배 B씨가 손병강 기자에게 만나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 좀 부적절해 보이는 메시지를 보낸 건 맞는 것 같아요. 땡땡이 냄새 좋아 킁킁.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선배 B씨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워낙 그 피해자와 시장이 허물없이 편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거슬리는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정작 그 여비서조차도 선배에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께서 저를 손녀딸처럼 예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나는 아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라면서 상담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그죠?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김재련 변호사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대중에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재련 변호사에게 이거를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비서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나를 손녀딸처럼 예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나는 아니까 괜찮은데 왜 괜찮다고 스스로 이야기한 겁니까? 정말 힘들어서 시장님께서 이런 걸 왜 자꾸 보내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 선배를 만나서 이런 상담을 한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걱정된다. 이렇게 상담하고 간 거 아닙니까? 왜 김재련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가감없이 대중에게 다 설명하지 않은 거죠? 김재련 변호사가 이 여비서의 주장을 윤색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김재련 변호사가 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그 선배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당일날 여비서는 박원순 시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일부 공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순 시장님께 시장님 오랜만에 편지를 드리네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시장님께 작게나마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중간 생략. 시장님께서 이제 떠나시니 재미있는 농담을 해주시는 것과 셀카 찍는 일들을 한 달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슬퍼요. 유유. 2018년 5월 14일 여비서 땡땡 드림.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본 건 이 표현입니다. 셀카 찍는 일들을 한 달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슬퍼요. 유유. 이거 뭐죠? 김재련 변호사님? 이게 박원순 시장이 성적 접촉을 하면서 강제로 셀카 찍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여비서의 손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날입니다. 그 선배에게 상담 요청을 하면서 저는 괜찮은데 손녀딸처럼 예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상담했던 그날 쓴 편지예요. 김재련 변호사님, 왜 애초에 이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설명하지 않았죠? 이게 그 셀카
찍는 셀카를 강제로 찍고 성적 접촉을 당하는 그 피해를 당한 여성의 편지로 김재련 변호사님은 정말 그렇게 단정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변호사님께 묻는 겁니다. 왜 이 편지의 존재는 숨겨오신 거죠? 설마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 사건을 이해시키도록 몰아가려고 일부러 이 편지의 존재를 숨긴 거 아닙니까? 김재련 변호사는 답하셔야 됩니다. 변호사의 윤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련 변호사는 무려 20명의 서울시 직원들에게 그 여비서가 나 괴로워요, 시장실에서 옮겨주세요, 전보 요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병관 기자가 진짜 거의 한 20-30명 되는 서울시 직원들을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다 만나본 거예요. 그 만나본 과정들이 책에 다 써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여비서가 적극적으로 전보 요청을 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안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 수사 결과 그렇습니다.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166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비서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그 직장 상사 H씨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 H씨를 손병관 기자가 찾아냈습니다. 그분은 이제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H씨가 2017년 6월 15일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전보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긴 했대요. 예, 그건 사실이래요. 그런데 김재련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과는 대단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H씨가 손병관 기자를 만나서 한 얘기를 그대로 책에 이제 써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이거가 이제 경찰에 가서도 이 H씨가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여비서가 전보 얘기를 몇 차례 하긴 했다. 그러나 성 문제가 있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상담이었다. 비서 일 자체가 새벽에 주말에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른 곳에 가고 싶다는 얘기였다. 데스크 비서가 2명이었는데 잔디가 이건 이제 예명입니다. 그 여비서가 일을 굉장히 잘해왔고 한 명은 계속 교체됐다. 그래서 둘을 동시에 바꿀 수 없으니까 네가 좀 더 있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손병관 기자가 다시 한번 물어요. 아니, 피해 여성이 나는 시장실을 꼭 나가야겠다고 절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H씨가 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고 공식적인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었다. 다른 부서로 가고 싶은 의향이 있다는 정도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남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 정도의 얘기는 다 했고 인사 이동을 절실히 원하는 직원은 어떻게든 보내줬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회견 내용과 너무 다른데요. 이 H씨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보를 요청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긴 있었대요. 있긴 있었는데 이 책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 나오는데 뭐라고들 진술하냐면 결국은 그냥 아닙니다. 제가 그냥 더 여기 있기로 할게요 라고 스스로 여비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다 마무리됐다라는 거예요. 예. 나 괴로워요. 더 이상 여기서 일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남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다 밝혔다라고 하나같이 다 얘기를 해요. 아니, 서울시 그 직원들이 이 여비서랑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나쁜 감정으로 지낸 분들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 기자들을 지금까지 계속 피해오고
이 여비서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손병관 기자를 몇 개월간 계속 피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손병관 기자가 어렵사리 설득을 해서 다 만나봤는데 20명 가까이 만나봤는데도 단 한 명도 그 여비서가 나 성추행 당하고 너무 힘들다, 여기 피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주로 이야기한 건 승진이었대요. 승진. 예, 승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냥 본인 스스로 이제 승진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보를 하는 거는 이 승진하는데 이롭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그냥 남아있기로 했다라고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비서를 뭐 괴롭히려고 이분들이 다 짜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수십 명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김재련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이 여비서가 실제로 나 너무 힘들다, 진짜 그 시장님 때문에 힘들어서 이직을 그 전보를 요청하고 싶은데 그런 상담을 이런 분들에게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해서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가신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손병관 기자가 다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떤 그 서울시장실에서 2년 7개월간 일한 별정직 공무원 D씨의 증언인데요. 그분은 경찰에 불려갈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왜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지를 몰랐대요. 그러다가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서서야 내가 그 피해 여성이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지목한 피해 호소인 20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경찰에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선배한테 내가 얘기했었다. 시장실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선배가 안 돼, 네가 나가면 시장님이 너무 힘드니까 더 있으라고 만류한 사람으로 지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D씨인데 경찰에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도대체 얘가 그 얘기를 전화로 저한테 했다고 하던가요? 라고 반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2017년 7월 어느 날인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그랬다는데요, 라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씨가 속으로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경관님, 저는요 2017년 7월 이전인 5월에 시장실을 나왔고요, 퇴직 전에 휴가를 쓰느라고 그 무렵부터 시장실에 한동안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여비서가 저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는 7월에는요 국내외로 여행을 제가 다니느라고, 그리고 다른 회사 면접을 다니느라 시청 사람들로부터 전화 받은 기억 자체가 없어요.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 D씨가 그럼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싶네요, 그 통신사에 허락해 놓을 테니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자 이거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오래된 일이라서 피해 여성에게는 휴대폰에 보관된 문자가 없다고 하네요. 증거도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김재련 변호사가 답을 하셔야 될 질문에만 좀 추려온 거거든요. 저는 피해자에게는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현재로선. 이 책을 보면 사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피해자가 도대체 왜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을까? 그리고 그 문제의 4월 사건, 그 남자 다른 직원한테 성폭력 당한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과 연관되어서 이 박원순 시장 고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자세히 더
이 손병관 기자가 추적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 피해자에게 향하는 질문이 되어서 저는 그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는 차마 질문을 못 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책을 살펴보세요. 그건 손병관 기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손병관 기자는 왜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그 여비서가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고소까지 했을까? 어떤 나름의 그 근거를 가지고 이분은 추정을 합니다. 손병관 기자는. 그거는 여러분이 책을 직접 사서 살펴보세요. 예, 제가 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제가 해야 이 피해 여성을 보호하면서 김재련 변호사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최대한 할 수 있는지 저도 뭐가 최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쨌든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한 이야기와 손병관 기자가 무려 50명의 박원순 시장 비서실 근처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탐사보도한 내용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김재련 변호사는 답하셔야 됩니다. 공인이잖아요. 변호사법에서는 우리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부풀려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윤리적으로 그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김재련 변호사는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손병관 기자가 쓴 책 50여 명의 서울시 직원들의 증언과 왜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과 다른 겁니까? 설마 여비서가 한 김재련 변호사에게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김재련 변호사가 윤색하고 각색하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비서를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건 정말 여비서를 가지고 이용한 겁니다. 변호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여비서를 진짜로 도운 게 아닙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김재련 변호사의 양심을 믿고 싶고요. 다만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그리고 손병관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이 너무나 달라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최대한 여러분에게 기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최대한의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 책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을 직접 사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아마 열린공감TV에 이 손병관 기자가 출연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직접 출연해서 인터뷰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열린공감TV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용민TV에도 출연하셔서 일정 부분 설명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점을 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 하나 드릴게요.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의 행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317페이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박원순 시장이 고한석 비서실장과 마지막으로 면담을 한 내용이 취재가 됐습니다. 여기서 박원순 시장이 고한석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소 사실이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하겠다. 여러분, 이게 박원순 시장이 모든 책임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읽힙니까? 물론 박원순 시장은 스스로
내 스스로 어디까지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셨어요.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6페이지에 박원순 시장은 실종되기 전날 공간 회의에서 피해자와의 4월 이전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도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제가 아까 살펴봐드린 것처럼 그 문자를 보신 공무원이 있거든요. 냄새가 좋아 킁킁 이 문자 메시지. 아마 이거를 박원순 시장은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여러 그 비서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하는 문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는 문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스스로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만약에 고소를 한 사실이 공개되면 박원순 시장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고소 사실이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하겠다. 라고 고한석 비서실장에게 말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손병관 기자의 취재로 처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위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던진 거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했던 그 일말의 실수, 그래서 자신이 그간 걸어왔던 인권 변호사의 길과 배척되는 그 조그만 실수의 수치심 때문에 모든 책임을 떠안고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 길을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재련 변호사가 묘사했던 그 범죄 사실, 이른바 그 범죄 사실, 그것이 인정되어서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 것으로 봐야 하나요? 적어도 이 책이 담고 있는 그날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비극의 탄생입니다. 비극의 탄생. 왜 그럴까요? 그건 이 책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비극을 조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극을 조장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역사가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